네, 여러분 오늘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추스카우팅 시간입니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하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무리뉴가 원했던 선수입니다. 즉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될 뻔까지는 아니지.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원했던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 22세, 굉장히 좋은 어린 나이죠. 오른발 중앙 미드필더고요. 이적료가 1,600억입니다. 엄청 비싼 가격이고 토날리 다음으로 구단 최고 이적료 2위. 토날리는 1,900억 정도거든요. 근데 이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이적했을 당시에는 1위였어요. 근데 바로 다음으로 토날리가 이적하면서 기록을 갈아치운 토날리가 되겠는데 어찌되었던 지금 주목할 거는 이 1,600억. 네, 엄청나게 비싼 선수고 이 가격은 라이스가 웨스트햄에서 아스날로 이적했을 때 금액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물론 스타일은 조금 다르지만 포지션도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웨스트햄은 최근 몇 년간 이 중앙 미드필더로 약 3천억 정도를 벌었다라는 건데 라이스가 워낙 PL에서 좀 잘하고 있고 탑티어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웨스트햄 아스날 웨스트햄한테 돈 더 줘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아마 토트넘 팬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겠죠. 야 토트넘, 야 마페 너무 싸게 될 것 같다. 돈 더 줘라 이 정도 잘하는데. 이런 소리를 토트넘 팬들은 듣고 싶겠죠. 근데 지금 채팅창이 나오는 것처럼 1,600억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600억 비싼 가격입니다. 네, 이 정도면은 이적료만 따졌을 때는 탑티어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 토트넘이 힘을 꽉 준 영입이다. 그래서 무리뉴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를 원했지만 이 금액 때문에 야 이거 좋은 선수는 알겠는데 이거 너무 비싸. 이 정도의 돈으로는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적을 하지 못했고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토트넘의 뭐랄까요 적극적인 구애에 응하면서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부담이 되는 금액이긴 해요. 선수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이 선수의 장점이 뭐냐? 네, 뭔가 이제 비싼 선수가 가지고 있는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진성입니다. 저는 이 전진성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선수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볼을 잡고 나서 좌우로 열어주는 패스, 그다음에 이제 최종 수비수 라인을 넘는 그런 어떤 그 킥들, 정확한 킥들이 굉장히 좀 맨유의 공격을 활발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데 또 다른 느낌으로 이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도 이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세 경기를 풀 경기를 봤거든요. 하이라이트도 다 보고 볼을 잡으면 도전적으로 앞을 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기록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라인 브레이킹 패스 13회 3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최후방에 있는 수비 라인을 뚫어내면서 패스를 하고 그게 슈팅으로 이어진 상황을 많이 만들어냈다. 그리고 크로스 라인 브레이킹. 자, 최종 수비 라인을 뚫어내면서 패스를 하고 그게 크로스로 이어졌다가 8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굉장히 이제 많은 어떤 그 전진 패스를 시도를 하고 그것들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크로스나 슈팅으로 이어졌다라는 거고요. 이런 어떤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 사용해도 즉 약간 공격적인 미드필더로 사용해도 이 선수는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데제르비 감독이 그런 정도로 쓰지는 않을 것 같지만 때에 따라서는 뭐 후방에 있는 미드필더라고 해서 공격을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볼을 잡아도 이 선수의 장점은 나타날 수 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그럼 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선수가 뛸 수 있는 그 위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면 이렇습니다. 보면 히트맵을 보면 전 지역에서 히트맵이 다 찍혀 있습니다. 좌우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수비와 공격 가릴 것 없이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고요. 여기 깊은 수비형 미드필더 여기 그리고 풀 경기를 봤을 때도 측면에 나와서 물론 측면 윙포워드처럼 굉장히 화려한 기술이나 폭발적인 스피드를 이용해서 돌파나 이런 건 하지 않지만 측면에 벌렸다가 안에 들어와서 또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경기에 관여하는 이런 장면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지역은 윙으로서 라인을 탄다라는 뜻은 아니고 여기서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경기에 관여할 수 있다. 즉 이 선수가 뛸 수 있는 포지션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선수의 장점 중에 이 선수의 경기를 이제 살펴보면서 정말 과하게 얘기해서 이 능력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패스의 질입니다. 스루 패스를 잘 넣는다, 좌우 측면으로 잘 벌린다 이 뜻이 아닙니다. 동료 선수들이 패스를 받기 편하게 아주 예쁘게 줘요. 정말 아주 예쁘게 줘요. 볼이 튀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 어떤 그 유형들이 있는데 패스 줄 수 있지. 저쪽에 오른쪽에 야 우리 동료 있으니까 줄 수 있죠. 저기 스루 패스 열렸네. 넣을 수 있죠. PL급인데. 근데 그 볼이 받는 선수가 얼만큼 편안하게 받게 만드느냐. 그런 질 좋은 패스를 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이거 완전 기본기잖아. 인사이드 패스야. 솔직히 말해서 인사이드 패스 우리나라 K3, K4, K5 있는 선수도 인사이드 압박 받는 상황에서 압박 안 받는 상황에서는 인사이드 패스 잘해. 밥만 먹고 그거만 했는데 근데 그 패스 그 볼이 얼마나 이쁘게 정말 이 받는 선수가 편안하게 주느냐는 정말 그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어렵거든요. 그 패스의 세기도 잘 조절해야 되고 땅에 깔리는 거 잔디를 스치듯이 싹 깔려가면서 동료 선수에게 연결해주는 그런 능력들. 그런 능력들은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는 이 능력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채팅창에 나오죠. 하지만 받는 선수가 테리라면 받는 선수가 히샬리송이라면 이것도 제가 추후에 얘기할 거예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버리듯이 야야야 볼 가져가 하면서 종량제 쓰레기 버리듯이 주는 패스가 저는 경기를 보면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볼이 굉장히 깔끔하게 방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이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의 볼을 받았을 때 제2, 제3의 동작을 했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볼 예뻐요. 볼 색이 정말 정말 적당하게 잘 조절하고 이 능력은 굉장히 출중합니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많이 없어요. 이전에 맨유에서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자주 여러분께 드리는데 마이클 캐릭 프리미어리그에서 전 세계에서 인사이드 패스는 제일 잘하는 선수다. 이런 평가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패스 잘합니다. 이런 장점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 네, 거의 탑티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텝이 짧아요. 뛸 때도 스텝이 짧고 볼을 잡아서도 정말 이 드리블의 어떤 거리가 짧기 때문에 볼 소유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압박을 받았을 때도 짧은 터치를 인해서 톡톡톡 하면서 턴을 하면서 압박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뛸 때도 보폭이 넓지 않아. 이런 것들은 좀 더 드리블을 했을 때 좀 더 빠른 타이밍에 볼 터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수비수의 발이 나왔을 때 그 발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높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팅창에서 피지컬은 괜찮은 편인가요? 라고 했는데 피지컬에 대한 위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만은 몸 체형을 봤을 때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선수고 뭔가 볼을 잘 찰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우락부락하게 막 어깨 막 딱 벌어져가지고 이건 아닌데 유형 자체가 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무게중심이 낮고 전체적으로 피지컬은 밸런스가 잘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은 스텝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기본적으로 보폭이 넓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방향 전환, 좁은 지역에서 짧은 패스를 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후방에서 압박을 받았을 때도 데제르비 감독이 원하는 그런 탈압박도 할 수 있겠지만 톡톡톡톡 하면서 툭툭 방향 전환하면서 빠져나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크서클 부분, 그러니까 상대 수비 진영에서 공격을 했을 때 그런 좁은 지역에서도 짧은 패스를 빠르게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패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좁은 공간에서 잘하는구나. 저는 데제르비 감독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선수를 잘 봤기 때문에 빠르게 영입을 했고 많은 돈을 주고 영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데제르비가 원하는 이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의 어떤 그 활약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점은 이 아까 전에 패스의 질, 그다음에 이런 짧은 스텝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 선수가 비싸다고 봐요. 이거는 좀 뭐랄까 원래 성향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PL급으로 PL 탑 티어로 가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노력, 여러 가지의 어떤 성장 이런 게 이제 뒷받침돼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패스 기술, 짧은 스텝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거든. 이걸 잘하냐 못하냐, 더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500억짜리냐 1,500억짜리냐 이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1,500을 찍었다, 1,600억을 찍었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점, 집중력입니다. 어떤 집중력이냐, 제가 풀 경기를 다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도 뭐 웨스트햄이 진 경기, 그 다음에 또 빅클럽하고 한 경기, 근데 웨스트햄이 이긴 경기, 이런 경기를 중, 말로 해가지고 시즌 초반, 시즌 중반, 시즌 말미의 경기를 이제 나눠서 봤거든요. 근데 초중반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상하게 본인과 볼이 멀어지잖아? 걔한테 볼이 갈 리가 없어. 정말 한 98, 99%의 확률로 안 가, 볼이. 그러면 볼을 안 봐. 다른 생각을 해. 다른 생각을 해서 뭐 다음 플레이를, 그러니까 그쪽으로 진영으로 가고는 있는데 볼을 좀 시야에서 놓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근데 이거는 이 은돈벨레하고 다른 느낌이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은돈벨레 다른 느낌 뭐냐면 은돈벨레는 자기 바운드리야. 걔가 지가 해야 돼. 이 새끼가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걔는 지가 가서 해야 돼. 근데 안 하는데 얘는 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자기한테 볼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적어. 예. 극히 적어. 그럴 때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볼에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 그 1%의 2%의 확률로 본인에게 볼이 튕겨져 나오면서 다시 볼로 이어지거나 수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선수가 예상할 수 없는 타이밍에 패스를 하거나 이러면 그 볼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물론 이 확률이 되게 적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근데 모르잖아, 축구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계속 하고 있는 선수가 좋은 선수라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볼을 좀 놓는 모습? 그러니까 은돈벨레하고 비교하면 나 기분 나빠. 정말.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쌍스러운 사람을 만들 거야? 그런 선수 아니야. 우리 은돈벨레하고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비교하지 마. 우리 은돈벨레 그렇게 해. 막 자기 바운드리 있는 선수 막 따라가고 수비하고 그런 선수 아니에요? 우리 벨레? 우리 벨레는 근처에 있어도 따라가야 돼도 포기하고 안 따라가는 벨레인데 이런 친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나 진짜 이거 방송하면서 웬만하면 꺼들어가 안 되거든요. 진짜 꺼들어대기 싫은데 풀 경기를 보고 체크할 수 있는, 그리고 스카우팅 능력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제가 왜 어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의 이 스카우팅을 미뤘냐?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지금 풀경기 하나 정도 봤는데 야, 이걸로 이 선수 설명해? 안 돼. 설사 틀리더라도 적어도 풀경기 3경기 이상은 봐야 되고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봐야 되고 여러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어떤 장점과 단점에 대한 영상도 당연히 체크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제 감컴 회식 있고 하다 보니까 준비할 수 있을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공지 올렸잖아요. 조금 미루겠습니다. 조금 미뤄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풀경기를 봤는데 제가 초반, 중반, 그 다음에 이제 시즌 막판까지 경기를 나눠서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 이거 단점인데 이런 집중력 좀 흐트러지는 거 단점인데 이거 좀 여러분께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메모를 하고 이제 마지막 경기를 봤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마지막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새끼 언제 또 집중 안 하나 보자. 네가 은돈벨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중력은 성장시켜야지. 이걸 단점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비싼 선수, 잘하는 선수 단점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단점 찾기 어려워. 사실 맞잖아. 은돈벨레하고 페페 이런 선수가 특이한 경우예요, 여러분. 그런 특이한 경우를 아는데도 영입한 새끼가 이상한 새끼들이지.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단점 찾기가 어려운데 시즌 막판에는 그런 모습이 없더라고. 그래서 성장했다. 왜냐면 워낙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옆에서 얘기해주고 말해주고 하다 보면은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약간 버릇이야, 이런 것들이. 버릇이고 순간적으로 이제 본인과 볼에서 멀어지고 나랑 상관없는 지역에 볼이 있었을 때 다른 생각하는. 그게 다른 생각이 저녁에 뭐 해 먹지? 제육볶음 먹을까? 잠깐만. 그저께 제육볶음 먹었잖아. 오늘 돈가스 먹어야 되겠다. 이런 다른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 플레이에 또 생각하는 거지. 아까 전에 이런 패스 했어야 됐나? 아니면 볼 오면 이번에는 좀 저렇게 좀 플레이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경기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럴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볼의 시선은 떼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었지만 그 추후에 시즌 말미 경기를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힘든 경기나 본인이 체력적으로 좀 더 떨어지는 경기다. 폼이 좀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 가능성은 적지만 왜냐면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는 잘 안 보였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굳이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게 추 스카우팅이에요. 제가 진짜 웬만하면 꺼들어가 안 됩니다. 방송할 때. 아시죠? 근데 저런 장면에서 좀 저런 단점이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 예를 들어 골키퍼가 볼을 잡았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 스로인 됐어. 경기가 순간적으로 멈췄어. 근데 스로인 하는 선수는 빠르게 볼을 던지려고 했는데 이 새끼가 딴 데 보내. 골키퍼도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던지려고 하면 절로 던지려고 하는구나. 딴 데 봐. 그러다가 이게 주려고 하다가 빨리 왼쪽으로 방출하고 막 왼쪽으로 주려다가 오른쪽으로 방출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럴 때 순간적으로 시선을 놓치면 그런 찰나의 타이밍에 역습을 나갈 수가 없다고. 찰나의 타이밍에 공격을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칠 필요가 있었는데 충분히 이 단점을 보완하는 장면들이 경기에서 나왔다. 그리고 단점은 이거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건데요. 탈압박 위치입니다. 경기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서 볼을 가지고 운반하는 것을 좋아한다. 즉 뭐냐면 상대방이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볼을 받으러 가. 상대방도 눈치채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볼을 주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사방팔방에서 압박을 하려고 하는 타이밍인데도 본인도 알 거거든. 달라 그래. 젠자룡은 본인이 압박으로 들어가는 거고 본인이 그냥 거기 들어가는 거야. 걔는 자기를 던지는 거고 본인이 이제 볼이 없을 때 볼을 받으려고 가는데 이제 압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제2 동작을 가져가면서 그 압박에서 빠져나오는 움직임을 먼저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 많은 선수가 이제 압박을 하다 보니까 빠져나올 공간도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갈 법도 한데 몇 번이나 그런 그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볼을 달라고 합니다. 그냥 자신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받고 턴하고 압박, 탈압박 한 다음에 물론 이제 그러면서 몇 번의 좋은 장면도 당연히 많이 나왔겠지만 제가 탈압박 위치를 왜 얘기했냐면 좋아. 압박할 수 있어. 능력이 있어. 근데 이 위치를 잘 파악해야 돼. 내가 어디에 서 있지? 잠깐만. 여기서 내가 압박받아서 뺏기면 잣대잖아. 오케이 쉽게 가야 되겠다. 나한테 볼 주더라도 클리어를 하든지 다시 리턴 패스를 하든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볼을 가지고 오른쪽 45도 각도 띄우고 소리 들려. 드드드드드 거의 리신처럼 등 뒤에서 오는구나. 오케이 샥샥 해서 내가 2명 벗겨내고 탈압박을 하겠어. 근데 공격적인 위치에서는 괜찮아. 근데 수비적인 위치에서 만약에 그렇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뺏기게 되면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황 파악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자, 좋은 선수가 되려면 언제 드리블을 해야 하는지, 쉽게 패스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되고 본인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어려서 판단력이 아쉽다는 건가요? 라는 것보다 위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위치에서도 압박을 잘할 때도 있지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뺏겨가지고 실점하는 경우는 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전 풀 경기, 예, 소튼 시절부터 뭐 풀 경기, 뭐 포르투갈 시절부터 그 경기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프리미어리그급에서의 순간적인 압박을 받았을 때 그 위험 지역에서 탈압박 잘못하다가 볼 오래 갖고 있다가 뺏기게 되면 난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선수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봤을 때 데제르비 감독이 어떤 걸 원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데제르비 감독도 이런 탈압박 능력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은 시작부터 상대의 압박을 끌어들인 다음 첫 압박선을 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첫 번째 선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는 건데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런 식으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있고 이제 후방 지역부터 볼을 가지고 이제 올라왔을 때 여기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입니다. 상대가 압박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패스가 들어오고 이 첫 번째 압박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여유 있는 상태에서 앞을 바라볼 수 있고 측면이나 전방에 있는 선수들 이용할 수 있다. 즉, 이 골키퍼 센터백들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여기서 볼을 잡고 여기든 여기 위치가 되겠죠. 어쨌든 상대방이 압박을 하는 이 일선 라인을 벗어나서 이 위치에서 경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데제르비 감독은 원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토트넘 팬들이 이 선수에게 바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 근데 그동안 이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보여준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건 팀 역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것 때문입니다. 1600억의 이적료면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동안의 기록을 본다면은 소튼에서 2골, 웨스트햄에서 3골, 4어시를 기록을 했는데 이거보다는 당연히 더 높은 수치의 공격 포인트를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데제르비 감독이 이 선수를 워낙 후방에, 그러니까 백포 바로 앞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시발점에서 이 선수의 역할만 잘해준다면 이거 필요 없다. 그냥 후방에서 압박을 잘 벗어나게 해주고 그 패스에 대한 질만 좋으면 된다. 그 다음에 뭐 부상에서 복귀해야 되는 뭐 쿠두스라든지 히샬리송, 솔랑케 이런 선수들이 마무리만 잘해주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역할은 끝나지만 이 정도면은 더 해줘야 되지 않니? 라는 생각을 조금은 가질 수 있다. 네, 라는 겁니다. 조금은 가질 수 있다. 득점이 아니더라도 도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해주면 팀에 큰 도움이 될 거다. 네, 제가 브루노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자, 그럼 토트넘에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이 선수에 대해서. 네, 이게 기냐? 짧게 할게요. 아까도 부페라고 했어? 마페로 하겠습니다. 마페 이제. 마페. 내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너무 좋아해서. 네, 토트넘에선 이 선수는 성향을 봤을 때 후방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미드필더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 막 쓸고 다니는 그런 어떤 뭐 되게 전투적인 수비형 미들은 아니에요. 성향을 봤을 때. 워낙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전투적인 성향은 뭐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스타일을 좀 바꾸면서. 근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 성향 아닙니다. 수비력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적극적이긴 해요. 적극적으로 붙어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터프하고 다 쓸고 다니고 막 다 청소해주고 지워주고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지금 마이누 얘기 잘했다. 마이누랑 완전 다르거든요. 뭐 기술이나 이런 것도 저는 마이누는 굉장히 침착하고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마이누보다는 좀 더 템포가 빨라요. 마이누보다는 템포가 빠릅니다. 그리고 갤러거 느낌 절대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니고요. 기마랑이스 느낌 절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 선수는 그런 뭔가 봤을 때 되게 거침, 전투,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야.
근데 물론 말씀드립니다. 이런 스타일로 충분히 본인이 뭐 굉장히 도전적인 어떤 스타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팀에서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변모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몇 경기를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네, 라는 거죠. 다른 선수와 비교를 하면은 절대적인 비교가 좀 힘들기 때문에 네, 저도 좀 어렵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서 뛰었을 때 이걸 이겨내야 되죠. 여러분, 토날리하고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4천억입니다. 합치면 4천억 미드필더진이에요. 분명히 부담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 이 두 선수의 이 조합을 분명히 쓸 건데 더블 피봇을 쓰면서 분명히 쓸 것 같은데 어떤 식의 어떤 그림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토날리의 능력과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능력을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조합이다. 그러니까 토날리가 있으면 뭐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내려오고 그 이제 시발점 역할을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제 주로 하는 선수가 있겠지만 밸런스라고 봐요. 이 두 선수가 서로 조화를 맞추면서 각자 본인이 할 때는 해주고 다른 선수가 할 때는 또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토트넘의 후방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중앙 그 지역이 훨씬 더 창의적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채팅창에 나온 것처럼 둘이 호흡만 잘 되면 와 이거 거의 토트넘 역사상 물론 우리 제가 뭐 옛날부터 뭐 토트넘을 본 건 아니지만 이용표 선수가 들어간 이후에 가장 막강한 미드필더진이 아닐까. 결국 포인트 생산 능력은 토트넘의 공격진에 달려있다. 네, 라는 거고 후방만 좋으면 뭐합니까? 앞에서 득점을 해줘야지. 네, 그 앞에서 이제 이 뭐 토날리도 있고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도 있지만 전방에서 못하면 안 되는 거고. 자 포르투갈 선수로 브루노와 약간의 성향은 다르지만 도전적인 미드필더로서의 성장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 선수가 데제르비 감독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BBC 기사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데제르비 감독의 신임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부모님 통화에서 잉글랜드에서 두 번째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팀에서 야 너는 무조건 뛰기지 감독이 너 아들이잖아 너 어디 감독 아들이잖아 데제르비 아들이잖아 이런 느낌처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BBC 기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조사를 했었을 때. 그래서 성공 가능성 이거 무조건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가격은 비싸지만 좋은 영입이고요. 좋은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 이 선수 높이 삽니다. 예, 꽤 좋은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의 어떤 그 실력이나 경쟁력을 봤을 때 팀이 부진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의 경쟁력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돔 얘기는 여러분 이거 실례야.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아버지한테 맞아요. 은돔은 꺼내지도 마. 뭔 소리야. 아니 흥분하는 게 아니고 급이 달라. 우리 은돔벨레 무시하지 마세요. 급이 달라요. 이 선수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당할 선수 아닙니다. 은돔벨레. 그래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제가 봤을 때 경기를 계속 보면 볼수록 실수도 많지 않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아요. 그리고 이 토트넘이 아주 좋은 흐름을 타면 이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의 이 깔끔한 패싱 능력은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정말 데제르비의 공격, 데제르비의 축구가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토날리다. 저는 이 두 선수가 건강만 하다면 거의 역대급 미드필더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날리는 사실 스카우팅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 선수는 잘할 거라는 걸 패시브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잘할 거냐 못할 거냐라고 봤을 때 잘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토날리 이 선수가 제 예상대로 잘한다면은 이 미드필더진의 조합은 엄청날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장점이에요. 지금 토트넘은 일단 데제르비 감독이 이제 중요시하는 거는 사실 이 앞쪽에서의 공격은 어떤 팀이든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잖아. 근데 데제르비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축구를 잘하고 득점을 하려면 이 위치 이 골키퍼라고 치면 중앙 수비수 있고 미드필더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치가 깔끔하게 나가야
앞이 깔끔해진다.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여기서 뭐 우당탕탕 지랄병 털면 여기서도 지랄 털고 여기 가지도 못한다. 공이. 예. 여기에서의 플레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거기에 토날리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있다. 그리고 이 선수는 토날리 여기 가능,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여기 가능, 좀 더 위에 가능, 토날리 가능,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위에 가능 하면서 이런 조합으로도 가능하고, 네, 이런 조합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페 히샬리랑 솔랑케랑 조합 잘 맞나요? 그건 모르죠. 히샬리송이 뭐 조합 안 맞아가지고 골 못 넣습니까? 근데 여러분 히샬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불편한 선수야. 그리고 11골 넣었으면 많이 넣었지 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스카우팅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였습니다.